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이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이래요. 정말 매일매일 덥네요. 근데 오늘이 특히 덥대요. 네. 예. 오늘 어디 제가 돌아다녔는데 흡연자래가지고 네. 여기 중간 옥상에서 담배 피러 나가면 네.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피우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더워요. 네. 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데 휴가 안 가요, 참? 저는 다녀왔죠. 그게 휴가였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저 없는 사이에 윤중건 아나운서랑 예. 그래서 하는 얘기 잘 혹시 들었습니다. 또 가나 궁금해가지고 뭐 다른 의도는 없고 그냥 네. 왜 가지 안 가요? 네. 이러면서 교수님이 그러실까봐 그죠? 못 갑니다. 네. 사람이 불안하면 휴가 가서도 휴가가 아니죠. 예. 네. 교수님은 혹시 휴가 계획 없으신가요? 전 절대로 안 갑니다. 네. 네, 교수님의 너무 휴가를 좋아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전 네. 절대로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YTN 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네요. 네. 갑툭 튀네.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한번 소개를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근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혁파를 주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을 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순살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외에도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서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자, 또다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르텔. 이번엔 건설 이권 카르텔인데요. 이번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거야말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일종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익에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거야말로 사실 카르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수조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좀 수사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는 괜찮은가? 근데 저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서 네.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특히 이제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래 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불안하면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조사에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다. 혹시라도 뭐가 발견이 되면.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짜 집값을 올리는 건 뭐냐면 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강을 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오히려 튼튼한 아파트다. 이거 소문 더 좋게 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약간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이것이다 이런 생각하에서 저는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적극적으로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 결과대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 여기에 수장 김은경 위원장이 이딴 설화로 정치권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초 기대했던 혁신의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2030 청년 좌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중학교 시절 대화를 인용하면서 왜 미래가 짧은 분이 1대1 표결을 해야 하는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비하라면서 김은경호를 이재명 호신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갈등적 세계관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설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대해 코로나19를 겪은 학생은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초선이 코로나19 때 딱 그 초선들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당시 초선 의원들이 강력 반발을 했고 결국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위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김 위원장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한 발언을 왜곡해서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적인 프레임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 대표 측 비명계 의원인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무지한 것인지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 김 위원장의 경우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패키지 혁신안의 신속 처리 여부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패키지 혁신안을 보면 돈봉투, 가상자산 의혹에 대한 복당 제한 조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 투표,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및 당직자 비위 의혹 책임 조사 등 기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안건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자, 또 조웅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고 당내 민주주의가 굴절됐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발언이었죠.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분의 아드님의 중학생 시절의 발언이 상당히 공감을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1인 1표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부인한 적이 없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1인 1표. 왜 표현했냐면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합리적이지만. 근데 1인 1표 선거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에서 저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인 1표 원칙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선거라는 게 일단 뭐냐. 선거라는 거는 각자의 미래를 위한 행위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른바 회고투표니까 심판적 성격을 가진 투표이든 아니 미래 가치를 위한 투표이든 어쨌든 미래를 위한 행위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거는 길고 짧음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거나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인 1표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 행위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표의 가치, 이게 표의 가치가 같지
같다면은 이게 좀 문제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표의 등가성, 다시 말해서 모든 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리거든요.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먹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표의 가치는 똑같다는 게 표의 등가성인데, 이 표의 등가성에 저는 이 등가성을 좀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등가성의 문제라는 것이 뭘로 표현하면 선거 4대 원칙이 있어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여기에서 보통과 평등의 개념, 과연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서 보통 선거라는 것, 평등 선거라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의 등가성 얘기할 때 맨날 민주당에서 특히 주장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 이게 뭐냐면 표의 가치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걸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만일 제 이해가 맞는다면 그럼 민주당과 이렇게 표의 등가성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일 저의 이해가 맞는다면 표의 가치 문제가 연령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저의 생각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관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권 가치 실현 수단이 바로 뭐냐면 보편적 참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참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차등된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 이것이 때로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예를 들면 가치 없는 존재에 의한 가치가 적은 존재의 행위는 의미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러면 참정권은 어떻게 행사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 폄하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차원에서 이 점을, 그러니까 독일의 기본법이요. 독일은 헌법이 없어요. 1조가 뭐냐면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신성 불가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18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 살펴볼 텐데요. 조현동 주미대사가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라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다, 이 점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조 대사는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덧붙였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준비하는 3국 실무협의에서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들이 만나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실무협의 차원에서는 현재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일본 측이 중국에서 강력 제기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거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또 조 대사는 북한이 7월에도 위협적 담화 발표와 미사일 군사 도발 계속 감행했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히 소통과 협의하고 군사 외교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정부와 여당 연락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대응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아, 네. 너무 좋아한다. 아니요, 네. 좋죠. 그럼 앞으로 네. 자주 할게요. 네. 미국 대선이 몇 년도에 있어요? 미국에 몇 년도에 했냐고요? 몇 년도에 있냐고 앞으로. 몇 년도에 예. 있냐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생각이 안 나네. 내년? 생각이 안 나는 게 생각이 안 내후년이요. 나는 것이 1번 생각이 안 난다. 2번 모른다. 3번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그렇죠. 네. 아 이게 그 미국 대선이 2025년 네, 내후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2025년을 전후해서 대선 때는 아무래도 좀 어수선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의 소위 말하는 스테이터스코어, 그러니까 이 세력 균형이 깨지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 동북아에서 이 아시아에서 이게 세력 균형이 깨져버리면 미국의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파요. 네. 더군다나 자, 또 하나 퀴즈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한다. 러시아 있죠, 러시아. 네.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은 특히 이제 스웨덴이 어디에 가입했죠? 나도요. 네. 네. 나도. 네, 나도. 네. 나도 뭐를 한다. 네. 오케이. 근데 그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그 해양으로 보다 유연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 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이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 아시아 쪽에.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 중국도 들썩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러시아도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스웨덴 나토 가입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럼요. 북한의 핵 위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아직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던 수사준칙 개정 추가 소식 살펴볼 텐데요. 여야는 오늘 법무부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안 수사,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 무력화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하면서 인사폭거도 모자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며 비판을 했는데요.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는데요.
자,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고요. 시행령 통치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 앵커께서는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역시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이 5자하고 4자하고 막 헷갈려서 혼나오이래요. 네. 2024년이었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정정. 그러니까 네. 정정 네. 2024년을 전후로 해서 이 동아시아의 구조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50이 넘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 얘기가 갑자기 나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아까 퀴즈를 한 번에 맞춘 거였네요.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아까 내년이라고 했죠. 아니 이거 네, 했습니다. 저희 밖에 증인들이 했대. 제 지지자들이 네.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참 뭐라 네, 다시 했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요. 시행령 통치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 앵커께서는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논쟁의 핵심 중심에는 항상 국민의 권리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어느 정도 최소한도 선에서 방어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갖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든 이런 것들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시행령 정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전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좀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런 이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법령 개정, 특히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사실은 당분간 불가능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언제죠? 내년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야, 그거 네. 맞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이 현행 법률과 배치되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이 법률과 그러니까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시행령이 법률과 배치되면은 법적으로 푼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해석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법부에 있는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배치되고 있지 않다면은 시행령과 법률,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핵심 개념은 국민의 권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민생 현장의 의견을 듣는 민생체험단을 발족했다는 소식인데요. 국민 삶을 채우는 민주당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8월 한 달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등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첫 일정으로는 동서울 우편 물류센터를 찾아서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를 했고요. 또 내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방문, 또 유가족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위해 민주당이 민생 체험단을 발족을 한 건데요. 사실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혹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아닌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네.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정치 공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생 현장을 해서 진정으로 민심을 한번 얻어보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아주 좋은 저는 정책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행보를 통해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생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계몽적 행위를 한다면 자, 이걸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앉혀놓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민생 행보가 본래 가지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힘이 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듣고 일단 공감하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야겠죠?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